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입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하루,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가족에게 닥친 믿기 힘든 사건.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69살 박선옥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좀 길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새벽과 친했습니다. 남들 잘 시간에 일어나 장을 보고 남들 쉴 시간에 걸레를 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습관들이 제 전부였고 세월은 그 습관 위에 주름을 얹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연필처럼 닳았지만 아직 또렷한 심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며칠 전 아들 집에서 보낸 하루 동안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어떤 표정으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모르는 척을 해야 하는지 배웠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은 제가 아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 집의 건조한 냄새, 전자기기에서 올라오는 열이 냄새, 고급 세제를 듬뿍 쓴 빨래 냄새. 며느리는 상을 단정히 차렸고 저는 몇 번이고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멸치볶음은 달지 않았고 미역국은 마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밥을 펴 담는 손놀림이 익어 있었고 저는 그 익숙함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마움이 표정을 통과해 지나가는 순간 제 마음은 잠시 풀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 구석에는 자꾸만 가시가 자랍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일이 일찍 있어서요. 며느리의 말끝이 가벼웠고 저는 그 속에서 귀찮다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그 단어는 제가 스스로 꽂아 넣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들리는 소리를 뜻대로 번역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고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그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으로 밤을 채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모르는 척 넘어가는 기술이니까요. 저는 그 기술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도시락을 싸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숟가락 자리에 김이 났고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 타이머가 짧게 울렸고 며느리는 무심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숨으로 번역했고 번역된 소리 위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긁지 않으면 덜 아프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날은 애써 아무 일도 없는 아침처럼 지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그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일인데도 당황이 앞섰습니다. 문 앞 택배 박스 위에는 문 앞 수거 요청, 내일 오전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저는 그 메모를 피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숫자 4개가 손끝에서 미끄러졌고 경고음이 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나오더니 낯선 젊은 이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비번이 바뀌었나 봐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문 앞에 서서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움직임이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 말씀을 못 드렸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웃음은 나갔지만 마음은 남았습니다. 오늘의 문턱이 어제보다 높다는 것, 그 사실이 발목에 매달렸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공기청정기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게스트 모드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효율적으로 일했고 사람은 그 사이를 조용히 피해 움직이면 되는 듯 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고 건조기가 돌고 로봇 청소기가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붙인 채 조용히 호흡을 세웠습니다. 제 몸이 이 집의 어떤 물건과 비슷한 속도로 늙어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마모는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손녀가 학원에 간다고 해서 택시에 동행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손녀는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어제 그 동화책 재밌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운전기사의 빠른 라디오 소리에 아이의 목소리가 금방 묻혔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손녀의 눈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는 물처럼 맑았고 저는 그 맑음을 보기 위해서라도 침묵을 지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는 맑음으로 자라고 어른은 모양을 바꾸는 침묵으로 늙어가니까요. 집에 돌아와 멸치를 팬에 말려 잡내를 뺐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했고 저는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멸치를 볶는 동안 집안은 잠깐 제 냄새가 났습니다. 불을 끄고 남은 열로 멸치를 굴리는 소리가 잦아들 때 저는 작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새 프라이팬의 설명서를 훑었습니다. 코팅이 벗겨질까봐 저는 나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부드러움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로 외투를 가지러 갔다가 저는 또 하나의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분리수거함 뚜껑 위에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고 카드에는 그림으로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라벨을 떼고 비닐은 비닐끼리, 종이는 스티커를 떼고 캔은 헹구고 카드의 윗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버리시면 이대로만 부탁드려요. 저는 카드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배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오해의 틀에 끼우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부탁인가, 명령인가, 친절인가, 경계인가. 저는 카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베란다를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매번 친절을 의심하는가? 그 의심은 과거의 습관인가? 현재의 피로인가? 답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서 가족 단체 채팅 방사진이 잠깐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와 손녀의 미소가 있었고 제 옆모습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제 어깨에서 잘려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아마도 무심코 움직인 손가락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잘린 어깨에서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의미를 찾는 습관은 때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가만히 누웠습니다. 오늘의 저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한 번 더 덮는 이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지러움 때문에 갑자기 아들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머리가 좀 어지럽다 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잠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단단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파엔 앉지 마세요. 방금 청소했어요. 냄새가 배면 오래가니까. 여기 식탁 의자에 앉으세요. 저는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놓고 옆에서 은은한 향의 탈취제를 뿌렸습니다. 서연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컵은 식탁 끝으로 살짝 밀렸고 제 마음은 그 거리만큼 더 멀어졌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싶어 스카프를 베개처럼 접어 기대자 며느리는 다가와 그것을 걷어냈습니다.
이거 뭔지 날려요. 방도 곤란하고 거실도 어렵고 차라리 베란다 쪽 러그에 기대 계세요. 저는 베란다 문턱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그보다 차가웠습니다. 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세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게스트룸 이불은 세탁 맡겼어요. 목 베개라도 쓰셔야 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더는 말을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러그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며 오늘의 저는 이 집이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밥도 주고 재워주니 감사한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날의 고립감과 외로움은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 빈자리가 가슴을 저몄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메모장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요즘 자주 서운하지만 대부분의 서운함은 내 쪽에서 생긴다. 한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을 추가했습니다. 모르는 척은 사랑의 기술이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 모르는 척하면 사랑은 금방 닳는다. 그 다음 날 작은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춘다고 연락이 왔고 손녀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아이의 운동화 끈이 풀렸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급히 내려왔고 발자국 소리가 등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를 힐끔 보고 말없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끈을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바쁨은 누군가의 불편을 밀어내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벽이 되었으니 다음에는 내가 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그 다짐을 묶은 끈처럼 단단히 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하나 깼습니다. 유리 조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며느리는 회의를 멈추고 나와 장갑을 꼈습니다. 어머니, 다치면 큰일이에요. 유리는 제가 치울게요. 짧은 말, 빠른 손놀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베란다의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부탁과 명령, 친절과 경계 사이에는 얇은 선이 있고 그 선을 두껍게 만드는 것도 얇게 만드는 것도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유리 조각보다 더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들 집과 제 집을 오가며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그 무게를 달 때마다 떠오르는 건 시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저는 천을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갈라졌고 여름에는 등에 땀이 말랐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모으면서도 마음 한쪽을 따로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름 없이 누군가에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조용히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쪼개 경로당에 쌀을 놓고 병원비를 돕고 이웃 아이의 학원비를 가끔 보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가볍게 지켜지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제 인생의 마지막 평가표라고 여겼습니다. 끝까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데 쓰자고. 아들 집에서의 일들은 그 평가표를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묻는 질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그러나 제 손을 바꾸는 계획. 한 가지씩, 한 걸음씩. 저는 노트에 5줄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서운함을 번역하기 전에 물 한 모금. 오해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따지지 말고 좋았던 장면 하나 먼저 떠올리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말보다 먼저 손 내밀기. 내가 가진 것을 나답게 나누기. 사랑을 모르는 척으로만 지키지 않기. 그 다음 며칠, 저는 계획을 실천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 늘 마주치는 노인에게 귤을 하나 건넸습니다. 노인은 귤 한쪽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장바구니가 찢어진 아주머니의 비닐을 제 비닐로 갈아 끼워 드렸습니다. 버스에서는 카드를 찍지 못해 당황하는 학생에게 제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귤 한쪽, 오늘 비닐 하나, 오늘 자리 한 칸. 그 짧은 문장들이 제 마음의 높낮이를 조금씩 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아들 집에 들렀을 때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2번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고 화분 앞에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 저는 그 앞에 앉아 인맥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살짝 떨리는 인맥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달래는 힘이 있습니다. 자리는 크기를 묻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무릎 담요를 제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저도 서운해요. 제가 잘하고 싶어도 모자랄 때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마웠다고 말해주시면 그 말이 오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해주는 작은 말이 오래가.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공기의 결이 달라지면 사람은 먼저 알아봅니다. 저는 그 결을 손끝으로 느끼듯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제 상가 1층을 비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름 없는 방 하나를 만들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고 중고 책장과 커피포트를 들여놓고 작은 정수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큰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것, 가능한 것. 필요한 것 아래에는 동네 사람들이 메모를 붙일 수 있게 했고 가능한 것 아래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리기, 서류 읽어주기, 병원 접수 같이 가기, 경로당 연결하기, 작은 도시락 나누기. 저는 오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오후에는 시장을 돌며 장부를 채웠습니다. 장부의 첫 줄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인사했다. 첫 손님은 우편물을 잃어버려 곤란하다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발송을 요청해 드렸습니다. 둘째 손님은 연체 통지서를 들고 온 아주머니였습니다. 저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화했고 분할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셋째 손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의자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별것 아닌 일들이 사람을 결대로 붙잡아 준다는 것을 저는 새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녀 서연이가 학교 숙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역사회 체험 보고서라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손녀의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워 안았습니다. 아이는 방명록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자리, 따뜻하고 조용함.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래 굳어있던 마음 한켠이 풀렸습니다. 누군가의 문장 속에 내가 따뜻하게 남는 것, 그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선물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에 들렀을 때 식탁 위에는 호박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자주 멈칫했습니다. 말은 목까지 올라오지만 쉽게 넘어오지 않는 표정. 저는 그 멈칫을 꾸짖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미안함은 가끔 목을 때에서 멈춥니다. 멈춘 미안함도 미안함입니다. 그날 식탁에는 큰 웃음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스락거리는 젓가락 소리, 국을 뜨는 작은 소리, 누군가가 물을 따르는 소리가 서로의 귀에 닿았습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가 넓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작은 일들은 쌓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서운했고 여전히 때론 오해했습니다. 어떤 날은 메모장에 오늘은 실패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줄에는 늘 물 한 모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오늘 먼저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실패 위에 물 한 모금을 얹으면 마음의 표면이 다시 고르게 펴졌습니다. 봄이 왔을 때 저는 상가의 창틀을 닫고 작은 화분을 더 들였습니다. 간판을 만들까 하다가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붙이면 좋아질 이름도 있겠지만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아는 자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혼자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얇은 담요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실 때 무릎 시릴까 봐요. 저는 담요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며칠 뒤 저는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는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급히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유모차의 아이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을 보며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 그러나 아직 누군가의 문을 열어줄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보내온 카드였습니다. 익명의 기부작게 라는 글자로 시작해 덕분에 어르신들 김치 냉장고를 새로 드렸습니다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사가 이렇게 돌아오는 날 오래 참고 모아둔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카드 뒷면에 작게 적었습니다. 한 가지씩, 한 걸음씩,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 경로당 앞 우체통에 꽂아두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길은 서로의 손을 찾아갑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저는 상가에서 부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한쪽에는 글자를 찍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음 한 모금. 더울 때는 말이 짧아지고 짧은 말은 마음속까지 곧장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조심스레 상가에 들렀습니다. 그는 문턱에서 오래 서 있더니 제 앞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길면 묽어지고 짧을수록 진해집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고 물이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식는 물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움이 식어 미지근해질 때 손에 쥘 수 있고 목으로 넘길 수 있고 배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가 쓴 보고서를 읽고 아이들이 봉사체험을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상가에 와서 의자를 옮기고 책을 정리하고 노트북으로 글자를 크게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한 가지씩만 말해줄래? 어떤 아이는 분리수거 라벨을 꼭 떼야 한다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어른도 물 한 모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은 늘 정확하고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지도 모릅니다. 가을바람이 불 때 저는 오래 미뤄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영수증, 남편의 손글씨, 아들의 첫 받아쓰기 공책.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소리를 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산 지갑. 며느리가 버려라던 바로 그 지갑. 저는 그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내가 나를 지키자. 저는 종이를 접어 새 지갑에 옮겨 넣었습니다. 과거의 다짐이 현재의 등을 밀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며느리가 다시 상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뜨개질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 아닌데요. 동네 뜨개 모임에서 남은 걸 기부하셨어요. 여기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는 종종 이렇게 돌아 들어옵니다. 내가 두었던 물건이 다른 손을 거쳐 내 앞에 오듯이 내가 내보낸 마음도 다른 마음을 태워 돌아옵니다. 겨울 문턱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목도리는 따뜻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저는 상가에 불을 조금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있어도 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손에 쥔 종이를 보았습니다. 병원 예약표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먼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서 혼자 일하다 건강이 나빠져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건네고 예약표의 글씨를 함께 읽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체크하고 새벽에 병원까지 같이 걸어갈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말 몇 마디와 걸음 몇 보였지만 그는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덜 무섭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무서움이 덜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 집의 식탁 위에 다시 호박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녀가 직접 부쳤다며 자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두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전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얇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드물게 길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먼저 모르는 척을 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척은 누구나 합니다. 다만 오래 하면 마음이 닳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접시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반찬 하나로도 관계는 조금 움직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처음에 나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문 앞에서 가방을 꼭 쥐고 서 있던 그날의 나에게, 게스트 모드라는 글자를 오래 바라보던 나에게, 베란다 카드 앞에서 부탁과 지시를 가늠하던 나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문턱은 높아 보이지만 발을 들여놓는 건 언제나 내 몫이다. 게스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내 숨은 이 집의 공기만큼은 자연스럽다. 부탁처럼 보이는 지시는 때로 진짜 부탁일 수 있다. 오해를 번역하기 전에 물 한 모금을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는 여전히 누군가의 문을 열어줄 손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든 작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덜 무서워질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상가 1층의 이름 없는 방을 지킬 겁니다. 아침에는 물을 끓이고
오후에는 장부를 씁니다. 장부의 오늘 칸에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 눈 온다. 문턱을 쓸었다. 아이에게 부채를 나눴다. 노인에게 귤을 건넸다. 내 마음을 번역하기 전에 물 한 모금.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집에 들러 화분잎을 한번 만져보고 손녀의 숙제를 한 줄 읽고 며느리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 오래가길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닳지 않은 심이 남아있다면 그 심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 내려갑시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밤 아주 작은 목록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첫 줄에는 이렇게 적어 보세요. 오늘 내가 먼저 인사했다. 둘째 줄에는 오늘 물 한 모금. 셋째 줄에는 오늘 누군가의 우산을 대신 받쳐주었다. 우리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세상은 조금 덜 차가워질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물을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어제의 저를 위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